예측하겠고요. 지문을 이제 볼게요. 노동 가능 인구는 경제활동에 참여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경제활동 인구와 육아, 가사, 취약, 취업 준비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비경제활동 인구로 구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용어의 개념부터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개념을 여러분이 이제 주목을 해줘야 되겠는데, 이 노동 가능 인구는 경제활동 인구, 그러면 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육아, 가사, 취약, 취업 준비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비경제활동 인구를 이제 구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라는 것을 대비되는 짝으로 짚어서 이제 읽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릴게요. 어떤 개념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개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열걸 해놓잖아요. 이거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문제에 활용하기 위해서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시요, 옆에다 좀 적어놓고 꼭 익히세요. 개념을 설명할 때 열거를 해놨다. 그렇다면 그 열거된 것은 문제 출제에 활용된다. 기출 보면 다 그래요. 알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 가능 인구가 경제활동 인구랑 비경제활동 인구로 이렇게 구분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제활동 인구는 현재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취업자와, 그 다음에 이것이 또 둘로 나뉘는 겁니다. 취업자와, 그 다음에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주 동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실업자로 이렇게 나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제활동 인구는 결국은 취업자와 실업자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 이제 1문단 봤고요. 2문단 볼게요.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실업률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실업률의 개념을 주목을 해줘야 하는데, 이 실업률의 개념이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일종의 나눗셈인 거 여러분 파악 됩니까? 분모가 경제활동 인구고, 그 다음에 실업자가 결국 분자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 비율이 바로 실업률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자, 이렇게 개념을 결국은 사칙 연산과 관련해서 이제 제시를 한 것인데, 선생님이 이 독서 강의에서 굉장히 여러 번 강조를 한 겁니다. 개념이나 원리 방법을 설명을 할 때 사칙 연산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이런 정보는 반드시 출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업률의 개념, 여기서 당연히 여러분이 주목하는 읽기를 해야 했고요. 그 다음 국가 경제를 드러내는 지표의 하나로 보통 실업률이 낮으면 고용 상황이 매우 좋은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제 이해하면서 넘어가면 되고, 하지만 지난 1주간 1시간 이상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한 사람을 취업자로 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취업자의 개념이 나와 있는 것인데, 어떤 판단하는 기준이 1주간 1시간 이상 자, 이렇게 일을 했으면 취업자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부업 노동자나 일용직 노동자도 모두 취업자에 해당한다. 또한 능력이 있으나 지난 4주 동안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구직 활동을 포기한 사람인 구직 단념자는 이라고 하고 있는데, 자, 여기 작은 따옴표로 이제 묶여 있는데요. 이것이 용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이제 개념 보면 구직 활동을 이렇게 포기한 사람인데, 이러한 이 구직 단념자는 비경제 활동 인구로 분류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실업률의 개념이 뭐였죠? 경제 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의 비율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비경제 활동 인구로 분류되는 구직 단념자는 그 실업자에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자, 이거 정확하게 놓치지 않고 이해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실업률만으로는, 그렇죠, 앞에 제시되는 이런 내용이 결국은 이제 그 실업률만으로 정확한 고용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한계를 먼저 이렇게 제시를 한 거예요.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노동 가능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고용률을 더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고용률이 나오는데, 이 기업과 니은의 관계를 이해해야 되잖아요. 실업률만으로는 정확한 고용 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서 고용률을 더 중시한다는 것이니까, 결국 실업률과 고용률을 함께 고려를 하면 고용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잘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러한 관계를 파악하는 읽기를 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여러분이
이 기업과 니은과 관련된 그 34번의 그런 선택지를 판단할 때 도움이 됐을 겁니다. 그 다음에 3문단. 일반적으로 국가 경제에서 실업률이 높고 고용률이 낮으면 실업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죠. 실업률이 높으면 당연히 실업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이러한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실업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 이런 원인에 따른 실업 형태, 원인과 관련해서 실업 문제 해결, 이거 어디서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지문 읽기 전에 예측하기 할 때 35번 문제에서 실업의 원인, 그 다음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문제에서 봤었잖아요. 출제 요소였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정보가 결국 출제 요소가 됐다는 생각, 글 읽을 때부터 했어야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제 정보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보세요. 수요 부족 실업이라는 것과 비수요 부족 실업이라는 것을 지금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은 대비되는 짝이에요. 그러면 이 둘의 대비되는 짝, 그 차이점을 나타내는 말 중심으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읽기를 반드시 했어야 되는데, 수요 부족 실업이란, 자, 수요 부족 실업의 개념부터 제시합니다. 어떤 경제의 노동력에 대한 총수요가, 여기 보면 노동력에 대한 이런 총수요가 전체 노동력을 고용할 수 있을 만큼 크지 않을 때 발생하는 실업이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노동에 대한 총수요가 결국은 그 일하고자 하는 사람의 그런 수보다 어떤 겁니까? 적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요 수요 부족 실업, 그렇게 개념을 이해를 해야 했고, 요 개념을 그리고 이해를 한 다음에 이 내용을 여러분이 4문단에 가져다가 4문단의 내용을 또 이해할 때 여러분 요 정보 가져다가 사용했어야 됩니다. 좀 더 잘 이해를 하는데 요 정보를 가져다 썼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 지점 내가 잘 했는지 꼭 점검하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이따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그것의 단기적 현상이 경기적 실업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경기적 실업의 개념이 나와 있는 거네요. 그러면 경기적 실업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무엇이냐? 바로 이런 수요 부족 실업이랑 이제 관련이 있는 것인데, 자, 여기 다시 한번 개념 이제 설명을 합니다. 경기 침체로 인한 기업의 인원 감축의 결과로 발생하는 비자발적 실업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자신이 원해서 이런 실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비자발적 실업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이 경기적 실업, 비자발적 실업, 여러분 수요 부족 실업, 그런 것으로 이제 개념을 이해를 해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수요 부족 실업, 자, 이것에 이제 어떤 것이 있느냐?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그리고 계절적 실업이 있다라는 것. 자, 이렇게 짚은 다음에 이것들의 이제 개념을 이해하는 읽기를 해야 했죠. 마찰적 실업이란 노동자들이 이사나 이런 이직 등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고용 정보의 불충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그렇죠? 이사나 이직은, 자, 이런 이사나 이직을 위해서 실업이 됐다면 자발적으로 이제 실업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경제 상황과 관계없이, 자, 이런 말이 또 중요하죠. 왜냐하면 앞에 경기적 실업이라는 것은 경제 상황과 관계가 있었죠. 그렇다면 앞에 제시되어 있는 경기적 실업과의 차이점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주목해줘야 됩니다. 항상 일정 수준만큼 이제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조적 실업은 이제 그 개념이 무엇이냐? 빈 일자리와 실업이 공존하더라도 생산설비, 자동화 같은 기술 혁신에 따라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자, 이렇게 기술 혁신에 따라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수요자가 요구하는 기술을 가진 노동자가 부족하거나, 그 다음에 노동자의 지역 간의 이동이 불안전해서 일어나는 것이 이제 구조적 실업이라는 것인데, 결국 구조적 실업은 일단 생산설비가 자동화되고 그 자동화된 생산설비에 대한 기술을 노동자가 갖추지 못해서 생기죠. 이제 이런 과정에서 어떤 지역 간의 이동이 이렇게 불안전한 경우에 그런 구조적 실업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자, 우리 구조적 실업, 자, 여기 개념을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 원인과 관련해서 여기 보면 구조적 실업은 노동력에 대한 총수요가 증가하더라도 수요자가 요구하는 기술 수준을 노동자가 갖추지 못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술 혁신에 따라 결국 그 기술을 갖추지 못해서 이제 실업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기술 수준을 갖추지 못하면 계속해서 취업이 안 되니까 이
이 구조적 실업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장기화되는 이런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구조적 실업의 이제 특징을 나타내는 정보라 여러분이 읽을 때 주목을 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계절적 실업의 이제 개념을 또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했는데, 농림업, 관광업 등에서 특정 계절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실업자가 증가하는 것, 이것이 계절적 실업이라는 것이죠. 계절의 변화로 인해 특정 시기에 반복적으로 이제 발생하는 실업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렵지 않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실업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실업의 형태를 명확하게 이제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빈 일자리와 실업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베버리지 곡선을 활용하면 수요 부족 실업과 비수요 부족 실업을 이제 구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주목하는 읽기를 했어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이 빈 일자리와 실업 간의 관계를 보여준다라는 말, 요거 주목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을 주목함과 동시에 머릿속으로 무엇을 떠올려야 했냐면, 우리 아까 예측하기 할 때 그래프 봤어요. 그래프의 X축이 뭐였죠? X축이 실업자 수였고 Y축은 뭐였어요? Y축은 결혼수였어요. 그러면 그 Y축의 그 결혼수는 결국은 뭐예요? 빈 일자리고 X축의 실업자 수는 이런 이 실업과 관련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런 빈 일자리와 실업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이 베버리지 곡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내가 예측하기 할 때 본 곡선이 베버리지 곡선이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베버리지 곡선과 관련해서 수요 부족 실업과 비수요 부족 실업을 구분할 수 있다라는 이 말을 주목을 하고, 그리고 4문단에서 이 베버리지 곡선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즉 이 문단에서 이제 이해를 할 때 당연히 수요 부족 실업과 비수요 부족 실업을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했죠. 이해를 못해서는 안 되죠. 그죠? 구분할 수 있다고 했는데 당연히 구분하는 읽기를 해야죠. 좋습니다. 다음의 그림에서 가로축은 실업자 수를 가로축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세로축은 충원되지 않은 빈 일자리 수인 결혼수입니다. 이것은 이미 이제 우리가 예측하기 할 때도 확인했던 X축과 Y축의 내용이었고요. 이 그림에서 두 가지 변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이 우하향하고 있는데, 이렇게 곡선이 우하향하는 것은 결혼수가 감소하면 실업자 수가 증가하고, 그렇죠. 이게 Y축이 결혼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결혼수가 이렇게 감소하는데, 근데 이게 X축 일로 갈수록 실업자 수가 증가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와 관련해서 이 내용을 이제 여러분 이해를 했으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의 역도, 그 역도 또한 이제 성립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의 원점에서 45도로 나간 직선 F는 베버리지 곡선 이 B1과 T에서 이제 만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T의 이제 의미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경제지문 읽을 때는 이러한 이 요소, 자, 그래프의 요소의 이런 개념, 출제 요소입니다. 선생님이 아까 예측하기 할 때 그래프 문제 있으면 개념, 원리 방법 또는 과정에 관한 정보가 그 그래프의 출제 요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프와 관련해서 이렇게 T의 개념이 제시가 되어 있다면 이것은 당연히 중요한 출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업자 수와 결혼수가 동일해 모든 실업자가 고용될 수 있는 완전 고용 상태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T, 자, 여기 이 지점에서 실업자 수와 결혼수가 동일해 모든 실업자가 고용될 수 있는 완전 고용 상태. 자, 이것을 여러분이 그 개념적으로 이해를 해야 했고, 그 다음에 현재 노동시장의 상황을 A라 할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지금 방금 전에 이 그래프에 있는 것과 관련해서 이 T가 의미하는 것이 이제 무엇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이 실업자 수, 자, 여기 이 UT, 자, 이 실업자 수와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빈 일자리 수, 결혼수가 일치하는 지점이 T인 겁니다. 그렇죠? 자, 요거 완전 고용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 이해했고, 계속해서 이제 보면 현재 노동시장의 상황을 이제 A라고 할 때 수요 부족 실업의 경우로 지금 한정 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됐어요. 노동자 수에 비해 빈 일자리가 부족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노동자 수에 비해 빈 일자리가 부족하여 발생한 것은 결국은 수요 부족 실업이죠. 노동자 수에 비해 빈 일자리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UA에서 VA를 빼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짚으세요. UA가 지금 현재 이 A에서의, 그렇죠? A. 이것이 현재의 바로 노동시장의 상황이니까 이 현재 노동시장 상황에서의 실업자 수가 UA니까 여기에서 이 결원수, 빈 일자리 수를 빼면 그것이 결국은 A에서의 수요 부족 실업자 수를 이제 나타내는 것이란 얘기죠.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수요 부족 실업자 수를 구하는 사칙 연산 식이 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요 부족 실업자 수를 구하는 이 내용을 여러분이 반드시 주목을 해야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UA에서 VA를 빼내면 된다고 했는데, 근데 여기 지금 VA는요, 이 VA는, 자, 여기 요 F, 이것 관련해서 여기 U1에서 만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자, 여기 이 U1과 요 VA는 값이 같은 것이 되겠죠. 아까 여기에서 이것과, 자, 여기 이렇게 만나는 여기 이 지점, 서로 요것과 요것은 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랑 이건 같겠죠. 이게 이제 45도로 딱 돼 있으니까. 그렇다면 결국 이 값은 이 값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 UA에서 요 U1을 뺀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UA에서 U1을 뺀 가를 수요 부족 실업자 수로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수요 부족 실업자 수라는 것은 결국은 이 UA에서 U1을 뺀 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뺄셈 중요하게 여기라니까요. 자, 그리고요. 이어지는 걸 이제 봤더니 경기부양 대책으로 수요 부족 실업을 해소하여 결혼수를 증가시키더라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경기부양 대책으로 결혼수를 증가시킨다라는 것은 일자리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일자리를 증가시키는 것인데 이 일자리 증가가 이제 어느 수준까지 이루어질 수 있냐면 결국은 완전 고용 수준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완전 고용 수준까지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자 이렇게 이 수준에 이게 이르게 되는 것인데 여기까지 이렇게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실업자 수는 UA에서 UT만큼 이렇게 UT까지만 실업자 수가 이제 줄어들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 UT까지만 이렇게 실업자 수가 이제 줄어든다는 것 관련해서 이제 여기 뒤에 어떤 개념이 제시가 되어 있냐면 실질적인 수요 부족 실업자 수라는 그 개념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어야 되는 것은 실질적인 수요 부족 실업자 수 이 용어 이 개념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개념이 보세요. UA에서 UT를 뺀 나가 된다라고 하면서 그 개념을 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서 수요 부족 실업자 수는 여러분이 주목을 해야 했지만 여기서 실질적인 이런 이 실질적인 수요 부족 실업자 수를 구하는 이 식도 당연히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UA에서 결국은 UT를 뺀, 즉 이건 나죠. 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를 우리가 그래프에서 다시 한번 같이 함께 확인을 하고 가면 이 지점이에요. U에서 UT를 뺀 여기 나. 그렇죠? 여기죠, 여기? 네. 이렇게 확인했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보세요. 여기에 지금 이만큼의 또 이제 실업자가 이제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그러면 이 다에 해당하는 이 실업자는 이제 바로 무엇이냐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했어야 되는데 이어지는 이제 내용을 보면 실업 상태에 놓여 있는 다에 해당하는 실업자는 그렇다면 뭡니까? 수요 부족 실업자 수 지금 우리 실질적인 수요 부족 실업자 수를 이제 구했는데 다에 해당하는 실업자는 결국 마찰적 실업이나 그다음에 구조적 실업과 같은 비수요 부족 실업자로 이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수요 부족 실업자가 있고 비수요 부족 실업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나눠서 구분하는 읽기를 해야 했고요. 다음 문단 이제 보면 또한 실업자 수와 결혼 수가 동시에 증가하면 B1에서 B2로 베버리지 곡선 자체가 이제 이동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걸 이제 그래프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이거죠. B1에서 B2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변화하면 이 경우는 노동시장에서 결혼 수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그렇죠. 그래프가 위로 올라간 것이니까 당연히 결혼 수 높아진 겁니다. 즉 일자리가 늘어난 거예요. 일자리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이 증가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노동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정도가 이제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B1에서 B2로 베버리지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의 결국 이 부분은 뭘 설명한 거냐면 개념 설명한 거예요. 이렇게 B1에서 B2로 이동하는 것이 이제 어떤 의미냐. 그래서 이제 그 개념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정도가 높아져 비수요 부족 실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라는 이 개념에 대한 이 정보를 반드시 또 주목을 해야 했습니다. 경제지문을 읽을 때는 이렇게 개념에 관한 이런 정보를 잘 찾아서 짚어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처럼 베버리지 곡선을 활용하면 수요 부족 실업과 비수요 부족 실업을 구분하여, 그렇죠? 우리 구분했습니다. 지금 여기 실질적인 수요 부족 실업자와 그 다음에 여기 이 마찰적 실업이나 구조적 실업과 같은 비수요 부족 실업자 구분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분하여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이제 마련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네요. 그럼 이제 지문 다 봤고요.